반갑습니다. 열심히 영상을 녹화했는데 파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중이에요. 기운이 좀 빠지네요. 자, 학습 목표는 요거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학습 목표는 해수의 온도, 염분, 밀도, 영중 산소량 등의 해수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목표고, 해수의 성질이요. 성질은 물리적 성질이랑 화학적 성질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실측 자료를 활용해서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실측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 해석을 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자료를 바탕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성질은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염분, 용융기체 이렇게 뭔가를 용매에 녹이는 염류를 녹이거나 기체를 녹이거나 그런 애들이 이제 화학적 성질이고요. 그리고 물리적 성질은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온이랑 밀도처럼 측정할 수 있는 애를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의 염분은 이제 염분이라는 것의 의미는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고요. 염류의 양은 g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염분은 단위가 없어요. 무단위예요. 염분의 단위는 무단위이기 때문에 PSU라고는 실력 염분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범위로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범위는 천분율입니다. 천분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백분율이죠. 백분율. 백분의 몇이냐. 근데 범위는 천분의 몇이냐. 왜냐면 해수가 1kg고 1kg는 1000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물 회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되어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무기물을 염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기물이라는 거는 유기물의 반대예요.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을 말하는 거고, 그 탄소화합물로 구성된 물체,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하죠. 유기체. 우리도 유기체입니다. 무기물은 반대. 탄소화합물이 아닌 애를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분의 단위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력 염분 단위 PSU를 쓰고요. 범위를 쓰기도 합니다. 무단위 척도고, 그리고 해수의 염분은 주로 요만큼이고요. 평균은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염류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염류들의 비율은 고정값입니다. 고정값. 이 말의 뜻은 해수 A, B, C, D, E 어떤 해수를 뜨던 간에 그 해수의 염분 사이의 B, 그러니까 염류 사이의 B, 염류들의 B, 얘는 78%, 얘는 11%, 얘는 5% 이런 퍼센테이지가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염분 값은 다를 수 있겠죠. 염분 값은 1kg에, 해수 1kg에 염류가 몇 g 있냐니까 그 들어있는 염류의 양은 달라질 수 있으나 비율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0psu다 해수 A가. 그러면 걔는 이제 염화나트륨이 80%라고 근사해서 풀면은 풀기 쉽게 풀면은 40psu의 염분을 가지는 해수 A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물으면 곱하기 0.8하면 되죠. 차지하는 비율이 80%니까 이거는 32g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해수 B를 떠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g수를 재보니 32g이더라 하면은 80%일 때 32g이니까 100%면 40이겠죠. 그러면 이 B 해수의 염류의 양이, 특정 염류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하나라도 알면 비율로 100%를 구해서 염분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염화 마그네슘을 10% 근사치로 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해수 C를 떠왔는데 이 해수 C에 염화 마그네슘이 2g 있더래. 2g 있더래. 그러면 황산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염류의 B는 10%니까
여기다 곱하기 10만 하면은 이 해수 C의 염분 값이 되겠죠. 20psu.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어야 되고 20psu 가지고 이 염원 마그네슘이 몇 g 들어있는지도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뒤에 보면 염류 중 한 성분의 양을 알면 염분을 구할 수 있다. 뭐 염화나트륨이 32g이다. 80%일 때 32g이니까 염분가스는 40psu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염분값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의 주요 염류는 이제 전부 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얘네들이 주요 염류인데 얘네들의 비가 일정한 법칙을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중학교나 통합과학 원에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요. 이제 염류들 간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요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으면 요걸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염류 중에 한 성분의 양을 알면 염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 해수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염분은 염류가 아니라 물의 양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까 해수 1kg에서 차지하는 물의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염류의 양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물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염분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의 양이 많다. 그러면 염분 값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죠? 물이 많은데 설탕을 조금만 타면 싱겁잖아요. 염분 값이 작아지는 거고요. 물이 작다. 그러면 염분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염류라는 놈은 그 용매 염류들이 녹은 거 가지고 우리가 염분이라고 표현하잖아. 그 용매는 바닷물이고 그 바닷물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제 염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염분 값을 이렇게 표로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원래라면 뜨거운 물에 염류가 잘 녹아야 되죠. 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소금이나 설탕이나 뭔가를 녹일 때 뜨거운 물에 잘 녹는다는 걸 알고 있죠. 라면 스프든 뭐든 간에. 근데 그러면 염류들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에 잘 녹을 텐데 적도를 보면은 적도는 오히려 색깔이 푸른 계열에 속한단 말이야. 적도는 엄청 더워서 온도가 높을 거고 그럼 염류들이 잘 녹아서 염분 값이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 왜 그렇지 않냐? 이제 염분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물의 양이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저위도, 적도 부근에서는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기류가 잘 생기고요. 상승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받는 물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염분값이 높지 않고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랑 수능에 나온 적도 있고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적도가 오히려 염분이 낮더라. 이유가 뭐냐? 강수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의 양이 염분을 결정한다 했으니까 요 세 가지가 물의 양을 변화시키는 근거, 원인인데 자, 증발량이 많거나 작음에 따라서 물의 양이 변할 수 있겠죠. 강수량이 많거나 작음에 따라서 물의 양이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물의 유입량이 많거나 작음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수의 결빙, 물이 얼거나 바닷물이 얼거나 바닷물이 녹음에 따라서 물이 얼면 고체가 되니까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고 얼음이 녹으면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염분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씩 뜯어볼 건데 자 하나씩 해수의 표층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 값에 따라서 염분값이 달라집니다. 이 증발량과 강수량이라는 거는 증발이 얼마나 잘 되고 강수가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고 증발이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는데 자,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말은 요 전체 값이 증가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 전체 값이 증가한다는 말은 염분값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증발이 잘 일어난다? 강수량이 작다? 그러면 요 값이 커지겠죠. 음수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있는 놈이 작아지면 이 식의 값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증발이 잘 일어나고 비가 안 온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물의 양이 많이 없겠죠. 물의 양이 줄어서 염분값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증발량이 작아지고 강수가 많이 일어나면 요 값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붙어 있는 값이 커지고 앞에 증발량이 작아지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당연히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염분값은 작아집니다. 왜? 증발이 덜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죠. 그래서 염분값이 작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 거다. 증발량은 강수량이 가장 큰 중위도가 높다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면은 중위도는 일단 그 대기 대순환에 근거하면 이 적도 부근에서 올라간 공기덩이가 이렇게 퍼져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은 이제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형성되는 하강기류가 있어요. 그럼 하강기류가 있다는 말은 구름이 만들어지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는 비가 잘 안 옵니다. 비가 잘 안 와서 증발은 일어나지만 비가 잘 안 오니까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적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증발도 많이 일어나지만 적도는 강수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중위도보다 오히려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프인데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에요. 증 빼기 강. 증 빼기 강이 커지면 염분값이 커진다 그랬죠. 이렇게 비례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의 표충연분. 해수의 표충연분에서 우리는 그 증발량과 강수량 변수를 봤으니까 나머지 강물의 유입량. 강물의 유입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고서조형 지형이고 이 동쪽의 영역과 서쪽의 영역이 달라요. 면적이. 여기서 비가 동일하게 온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강물이 결국에는 비가 오면은 전부 다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유입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서쪽이 더 넓기 때문에 그죠? 이 산맥을 기준으로 그래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해에 강물의 유입량이 많고 서해의 염분이 낮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렇다. 그리고 해수의 결빙, 해빙도 보면은 결빙은 이제 얼음이 만들어지는 거. 해빙은 얼음이 녹는 건데 결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탄산음료를 얼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탄산음료를 얼려 먹으면 그 살짝 녹았을 때 나오는 그 물을 먹으면 굉장히 달단 말이야. 탄산음료는 결국 설탕물이니까. 그래서 얼음이 얼려져 있을 때 살짝 녹았을 때 나오는 그 물의 농도는 굉장히 높은 설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어있는 그 탄산음료를 먹고 나서 그 액체, 나와 있는 액체들을 먹고 나면 남아있는 얼음 덩어리는 굉장히 농도가 낮은 설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액체가 얼 때 포함되어 있는 염류들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어는 게 아니라 물만 얼기 때문에 이제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염류는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염분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해빙되면 반대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수온 보면 이제 물리적 성질로 넘어와서 수온을 보면 해수는 약
지구 표면적의 70%가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위도별로 온도가 다르겠죠. 위도별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를 테니까요. 저위도는 많은 에너지를 받고 고위도는 작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온도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저위도는 뜨겁고 고위도는 차갑고. 그리고 깊이에 따른 성분. 이제 해수는 2D가 아니기 때문에 3D죠. 3D. 3D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은 윗부분과 중간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나뉘는데 지구의 기권과 수권과 지권 모두 다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죠.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수권은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지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다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수권인 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층으로 나눠져 있고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수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작게 받겠죠. 그래서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보면은 당연히 깊이에 따라 수온이 낮아지겠지만 근데 특이하게 일정한 구간도 있단 말이야. 그 일정한 구간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부르고요. 이 혼합층은 이제 바람 때문에 수온이 일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닿는 영역까지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대류라고 하지 맙시다. 바람이 섞어줘서 이제 위아래의 온도가 같게 되고 혼합층 내에서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혼합층은 아까 바람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 혼합층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왜 깊어지냐? 바람이 닿는 영역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람이 강하면.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형성이 되고요. 그럼 혼합층이 두껍다. 이 말의 뜻은 바람이 강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바람이 강한 위도가 있다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중위도는 편서풍이 불어서 바람이 강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위도, 고위도, 중위도 중에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위도는 중위도고요.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두께가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혼합층 밑에, 제일 밑에는 심해층이라 하고요. 심해층은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태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온도 변화도 거의 없고 이제 수온은 낮고 일정한 영역입니다. 변화가 거의 없는 영역이고요. 깊은 영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층이 이제 수온 약층인데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중간에 끼어 있는 층이고요. 이 층은 두 층의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뚜렷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뚜렷하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수온 약층이 이렇게 혼합층과 위아래 혼합층과 심해층이 있죠. 이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뚜렷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뭐 어떤 바다는 이렇게 위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혼합층의 수온, 이게 수온 약층의 경사, 이게 심해층의 온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혼합층의 온도가 이 1번이랑 비교했을 때 보다 높죠. 그리고 심해층은 비슷하죠. 그러면 수온 약층이 더 뚜렷한 건 1번이냐 2번이냐 물으면 2번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수온 약층은 뚜렷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면 더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온 약층 할 때 이 약자의 의미가 우리가 뭐 스타트업 회사나
이런 창업해서 어떤 기업들이 발전을 할 때, 성장을 할 때 표현하는 게 비약적인 발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비약적인 이라는 단어가 쓰죠. 여기서 쓰는 이 약자의 약이 이 손약칭의 약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비약적인 의미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크게 변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비약적인 할 때 약자와 손약칭 할 때 약자가 같은 의미입니다. 수온이 크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수온이 크게 변하는 층이라는 뜻이에요. 수온이 크게 변하는 층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손약칭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저위도랑 중위도랑 고위도가 있는데 저위도에서는 혼합층과 심해층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저위도가 제일 뚜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손약층이. 그리고 손약층은 이제 차가운 애가 아래에 있고 뜨거운 애가 위에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을 안정한 층이다. 안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놈이 안정하면 이 위아래에 있는 층은 열에너지나 혹은 물질 교환을 못합니다. 왜냐면 안정한 층이 대류 현상을 못 일어나게 막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안정한 층을 뚫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환이 잘 안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수온약층이 뚜렷한 저위도,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중위도, 고위도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도마다 특징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제 위도에 따라서 수온약층의 두께나 깊이나 혼합층의 두께나 깊이가 달라지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보면은 중위도 혼합층이 두껍죠.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성질에서 여기 보면 저위도 중위도는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가 커서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 뚜렷하다 쌤이 했던 얘기죠. 그리고 고위도 역은 수온차가 거의 없다. 그래서 충상구조가 잘 안 나타나고요.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는 중위도에서 두껍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탐구 2번인데 교과서에 있는 탐구 2번인데 그 내용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같이 하고요. 탐구 활동이랑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핵심 개념 확인하기는 지금 할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저위도보다 중위도의 염분이 높은 까닭은 이제 뭔지 대답할 수 있겠죠. 중위도의 염분이 저위도보다 높은 까닭은 저위도가 원래 더 높아야 정상인데 근데 저위도는 강수량이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값이 낮을 수밖에 없고 중위도가 그래서 높은 거죠. 저위도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수를 3개의 층으로 구분해보자. 이렇게 3개 우리 배웠죠. 3가지. 그리고 세 번째, 고위도역에서 해빙이나 결빙이 일어날 때 염분의 변화를 생각해보자. 해빙은 염분 감소, 물의 양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녹으니까. 그리고 결빙은 얼음이 어는 거니까 염분값이 증가하겠죠. 물의 양이 작아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망의 밀도. 우리는 이 밀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때까지 앞에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자, 이 해수의 밀도라는 거는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능에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이제 수온과 염분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수온도 배웠고 염분도 배웠죠. 염분을 결정짓는 요소들도 배웠고 수온은 대략적으로 배웠죠. 그래서 염분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수온은 간단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그대로 밀도에 영향도 주기 때문에 복합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물으려면 밀도를 묻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균 밀도, 해수의 평균 밀도는 약 이 정도가 되고요. 물보다 조금 높습니다. 물이 1이거든요. 1 이겁니다. 근데 물보다 조금 높아요. 0.02 혹은 3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면 2, 3% 높은 거죠. 자, 밀도는 이제 수온 염분도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밀도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온 염분도라고 해서 TS도라고 해서 이런 그 연어의 살결 같이 생긴 그래프를 자주 쓰는데요. 자, Y축부터 보면은 Y축은 수온 값이 표시되어 있고 X축은 염분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염분이 커지면 일단 밀도가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온이 어떻게 변하냐, 염분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자, 수온이 커진다,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왜냐?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인즉슨 수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는 의미고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반비례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염분은 자, 짠 물이랑 짜지 않은 물을 비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해라는 바다를 중학교 때 무슨 예시로 배웠을 거예요.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사해라는 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다는 아니지만 이 죽음의 바다는 염분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다랑 다르게 이거는 호수에 가깝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값이 증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짜면 염분값이 엄청나게 높으면 우리 사람을 그냥 띄울 정도로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염분값이 크면 클수록 밀도는 커요. 그리고 염분값이 작으면 밀도는 작겠죠. 그래서 밀도는 염분과는 비례하고 수온과는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수온은 낮아질수록 밀도가 커지고요. 염분은 높아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아래랑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갈 때 밀도값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등밀도선을 비교해보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밀도값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수온 염분도 TS도를 요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보면 A와 B는 염분과 수온 값은 다르지만 밀도는 동일한 그림을 볼 수 있죠. 밀도는 동일한 그림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얘랑 보세요. 수온 값도 다르고요. 염분 값도 달라요. 맞죠? 그렇지만 밀도는 동일할 수 있다. 왜냐면 수온이 밀도에 기여하는 정도와 염분이 밀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잘 조절하면은 이 같은 밀도선에 놓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밀도값이 커진다. 그리고 A와 B는 수온 염분이 다르지만 밀도는 동일한 등밀도선에 있는 해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그림은 중요합니다. 요 그림은 중요합니다. 알겠죠? 수온이 높아진다.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로 가면 수온이 높아지죠. 그에 반해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온이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된댔어요? 감소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위도에 따라서 수온 밀도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온도에 따른.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은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37 슬라이드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 자 밀도의 변화를 보면 깊이에 따라 수온과 대칭적인 변화를 보인다. 자 수온은 미도별로 이렇게 변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밀도는 이제 수심에 따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심에 따른 깊이가 아니고 수심에 따른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심에 따라서 이제 표층에는 수온이 높으니까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는 영역이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은 감소하겠죠. 그에 따라서 밀도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수온이 떨어지면 밀도는 증가하니까 그런 대칭적인 변화를 보이고요. 그리고 밀도 분포를 실제로 보면은 분산 근해의 수온과 밀도 분포를 보면은 수온이 높으면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이에 따른 이런 등온선을 나타낸 거고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밀도 값도 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 커지고 염분이 증가하면 밀도도 커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밀도에 따른 해양의 층상 구조를 보겠습니다. 수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